안녕하세요. 평소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여성 구독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에 사연 한번 당첨되어 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좋지 못한 일로 유튜브에 데뷔를 하게 될 줄은 꿈도 꾸지 못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소원 성취하게 됐으니 거지 같은 예비 시댁에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할까 싶다니까요. 전 몇 년 전 한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졌었죠. 같은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성실하고 따뜻하고 배려 깊은 모습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몇 년을 연애하면서 서로를 알아갔고 이젠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 평생을 함께해서 두렵지 않겠구나 딱 이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 다짐을 하고 처음엔 모든 것이 참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했으니 말이죠. 적어도 전 그렇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쯤에서 제 소개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정 환경이 이 모든 사단의 원인으로 여겨졌기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전 3대째 이어온 지역에 전통 있는 운송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는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주변엔 꽤 잘나가고 탄탄한 집안이라고 평가를 해주시곤 하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남들에게 잘난 척하거나 과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윤아, 살면서 꼭 명심해야 돼. 진짜 부자는 조용히 검소하게 사는 거다. 허세 부릴 시간에 더 좋은 일을 하는 게 마음까지 부자인 법이야. 이걸 꼭 명심하면서 살기 바란다. 아버지의 가르침 덕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검소한 삶이 당연해졌고 그 삶을 선택했어요. 집엔 억대가 넘는 고급 외제차도 여러 대 있고 회사 소속 차량도 수십 대가 넘지만 일상에선 굳이 끌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출퇴근은 늘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고 옷차림도 그냥 편안한 청바지와 운동화 정도로 아주 충분하다는 것이 제 아버지 신념이자 저의 신념이었죠.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 세상에 별로 없는 법이지. 내가 편하면 그만인 거야. 또 대중교통처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게 어딨어? 당연히 누리며 살아야지. 직접 차 운전할 시간에 대중교통 타고 책 한 줄이라도 더 읽는 게 맞지. 이런 제 신념 때문이었을까요? 저희 가족은 겉모습만 보고 저희를 다 아는 듯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 순간 아주 큰 사건으로 터지게 됐어요. 저희 집은 지역에서도 꽤 이름이 알려진 운송회사를 운영하며 3대째 이어오는 전통 덕분에 믿음과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그 덕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고 잘난 체할 이유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변 지인들조차 간혹 제게 이렇게 묻곤 했어요. 서윤아, 너희 집에 좋은 차가 몇 대인데 도대체 왜 그 차 안 끌고 다녀? 왜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야? 나였으면 그 좋은 차들 하루에 한 대씩 번갈아 가며 어떻게든 탈 것 같은데. 난 내가 편한 게 가장 우선이라서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지하철이 더 편하더라고. 효율적이고 아무래도 이동 시간도 활용할 수 있고 경제적이기까지 하니까. 검소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가난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걸 전 믿었어요. 진짜 여유라는 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세상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정말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른 채 결혼 준비로 설레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은 제게 참 중요한 날이었어요. 처음으로 양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결혼을 약속하고 난 후 공식적인 첫 만남이기도 해서 저도 제법 설레고 긴장을 했습니다. 물론 정 겉으로 드러내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어서 겉으론 덤덤해 보였겠지만요. 속으론 계속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나겠지. 서로 따뜻하게 인사 나누고 분위기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인상 남기고 싶기도 하고 말이야. 양가 어른들께서 현명하게 함께 해주시겠지? 그렇게 홀로 작은 바람을 품고 상견례를 향하는 날이었죠. 아버지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일을 일찍 마치고 시간을 내주셨고 출근하실 때처럼 오늘도 역시 지하철을 타고 오시기로 하셨어요. 누군간 첫 인사 자리인데 차를 끌고 오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희 가족에겐 특별히 과시하거나 보여주려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한 것이 장땡이었고 막히는 시간대에 약속 장소까지 오려면 지하철만한 게 없었죠.
그렇게 늘 그랬듯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아버지께선 그런 방식으로 상견례 장소까지 오시기로 했어요. 그날따라 아버지는 퇴근길에 평소 좋아하시던 시장에도 들러 장도 좀 보셨고요. 시간이 남았다고 하시면 말이죠. 내가 너무 서둘렀는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늘 가는 그 시장 있잖아. 거기 가서 네 엄마 좋아하는 과일이랑 반찬거리랑 해서 좀 샀다. 이제 출발할 건데 그래도 시간은 넉넉해. 알겠어요, 아버지. 조심히 오시고 또 한가득 사셨겠네. 그럼 시장만큼 신선하고 저렴한 곳 없지.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양손 가득이네. 가서 서윤이 네 차에 좀 넣어둬야 되겠다. 오늘은 차 끌고 왔지? 네, 알겠어요. 조심히 오시고 근처에서 연락하면 내려갈게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도 흔하디 흔한 일상이라 평소와 다를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평범하기 그지없었죠. 오래 입어 몸에 착 붙는 바람막이 점퍼에 다소 헐렁한 청바지, 그리고 손은 다소 무섭게 보이는 장바구니에 비닐봉지까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소탈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세상엔 그런 평범함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출구 쪽에서 마침 그 모습을 목격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보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비 시어머님이 상상했던 운송회사 사장님의 모습은 아마도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리는 멋진 정장 차림의 신사였겠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도착하신 후 멀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으실 계획이셔서 제가 차를 끌고 차 안에 정장과 구두까지 다 챙겨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지하철역 앞에서 먼저 마주치신 거예요. 멀리서 아버지를 바라보던 예비 시어머님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곧 굳은 얼굴로 절 찾아오셨어요. 서윤아, 너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네, 어머님. 어쩐지 짧고 단호한 말투에서 차가운 기운이 뚝뚝 흐르고 있었죠. 아버지를 뒤로하고 근처 후미진 골목 쪽으로 들어가 곧바로 쏘아 붙이듯 말씀하셨어요. 너 이 집 부자라고 안 했어? 내가 지금 본 저 사람이 너희 아버지가 맞니? 부자라며 너 사기친 거야 뭐야? 부자의 회사 대표라는 양반이 지하철 타고 저 옷차림에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게 말이나 돼? 너 딱 걸렸어, 지금? 네? 어머님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말씀 지나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 아들이 사기 집안에 장가갈 뻔했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너랑 대화할 수 있겠니? 회사 대표인 양반이 어떻게 저런 차림으로 지하철을 타고 오냐고. 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니? 내가 못 봤으면 어쩔 뻔했어. 예비 시어머니의 말엔 놀람과 실망, 심지어 분노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빛은 매섭게 좁아져 있었고 목소리도 떨렸죠. 마치 속았다는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미 마음을 닫은 사람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부자라면 반드시 고급 외제차를 타야 하고 누가 봐도 화려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는 저희 가족의 신념을 얘기하는 건 그저 변명처럼 들릴 뿐이라는 걸 알았죠.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스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진 정말 멋지신 분인데 저 손에 들린 장바구니 안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건데 어떻게 겉모습 하나로 이렇게까지 사람을 평가하는 거지? 정말 이 결혼 앞으로 괜찮은 걸까?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엔 억지로 해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그날 식사는 예정대로 이어졌지만 예비 시어머님의 차가운 시선은 식사 내내 계속 저와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심장은 계속 빨리 뛰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님의 차가운 눈빛이 머리 위에 먹구름처럼 드리워진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식당은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창가 쪽에 잡아놓은 자리엔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엔 꽃이 소박하게 꽂혀 있었어요. 분명히 좋은 분위기여야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앉자 공긴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식사를 하시면서도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셨어요. 젓가락을 쥔 손은 지나치게 단단히 힘이 들어가 있었고 가끔 절 흘끗흘끗 쏘아보는 것도 숨기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이미 그 분위기를 읽으셨고 그저 묵묵히 식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늘 그러셨듯 상황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도 변명하려고 들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마치 아버지의 신념을 보는 듯 했어요. 언젠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말은 언젠가 필요할 때 쓰는 거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말을 억지로 이어간다면 그 이어간다는 말의 대가는 더욱 클 것이야. 불필요한 말을 굳이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 거지. 전 제 아버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게 어떤 의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대화는 참 어색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안부 묻고 자식인 저희 두 사람의 어린 시절 얘기하며 웃음꽃을 한창 피울 시간인데 저희의 상견례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껄끄러운 미소를 억지로 짓다가 틈만 나면 아버지께 은근히 쏘아붙이는 질문을 던졌죠. 운송업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런 업종의 수익이 좀 괜찮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 부모 덕에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던데 서윤이도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말끝마다 깔린 뾰족한 가실 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남편은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예비 시어머님은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미소를 지어도 저희 가족을 다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음식을 삼키는 척하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고요. 목구멍은 말라붙고 수저를 드는 손은 점점 살짝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괜히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티를 내는 건 아버지께 더 큰 짐을 드리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도 역시 말 없이 식사를 이어가셨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괜찮다. 네 잘못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듯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제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지옥처럼 느껴지는 식사가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저와 아버지 그리고 예비 시어머님 사이엔 보이지 않는 아주 두터운 벽이 세워진 채였습니다. 식당을 나서면 예비 시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짧은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뭐 각자 이제 가시죠. 사실 제가 오늘 생각이 좀 많아져서요. 평소에 표정 관리도 잘 못하고 해서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만. 전 예비 시어머님의 말을 들으며 가슴속에 조용히 무언가를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과연 이런 오해와 편견을 끌어안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데 어쩌지? 그리고 전 알았어요. 곧 다가올 상황과 결정을 말이죠. 그 어색하게 숨막히던 자린 솔직히 정말 끔찍했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고 음식을 집을 때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노려보며 말씀하셨거든요. 이 음식은 좀 짜네. 이 집 분위기가 생각보다 별로고 맛도 좀 그렇네. 누가 알아본 건지. 서윤이 네가 예약한 거냐? 네? 아, 네 어머님 상견례 장소로 유명하다고 해서 예약했는데 입맛에 안 맞으세요? 그럼 넌 이게 입맛에 맞니? 평소에 짜게 먹는구나.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 우리 집은 짜게 먹는 사람 없다. 제가 입맛을 좀 바꿔볼게요. 짜게 먹는 줄 몰랐어요. 여태 모르다니 대단하다. 그나저나 요즘엔 다들 차로 이동하는데 어떻게 지하철 타고 오신 건지 정말 궁금해서요. 계속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이어갔고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무심하듯 툭툭 내뱉는 말마다 숨겨진 비아냥이 뾰족한 가시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웃기만 하셨어요. 누군가의 무례함에 늘 함부로 화를 내지 않으셨고 묵묵히 자신의 그릇을 지키는 모습이셨던 아버진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존경심이 들었지만 그날은 저 때문에 이런 불편한 자리에 끌려 나온 것 같은 죄송함이 너무 컸습니다.
예비 남편도 어쩔 줄 몰라하며 물만 연거푸 마셨었죠. 하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상황을 풀려는 시도는 없었고 그렇게 숨막히는 시간이 흐른 끝에 식사를 마친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너무 답답했어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해결책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께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아무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께서 따로 저를 만나자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오늘 저녁에 좀 봤으면 하는데 집 근처로 올래? 네, 어머님 8시까지 갈게요. 괜찮으세요? 그래, 빨리 와라. 늦지 말고. 장소는 예비시대 근처에 있는 카페였고 사람이 꽤 붐비고 있었어요. 유독 날이 좋았던 날이지만 걱정이 앞서서인지 제 마음은 내내 잿빛 구름이 낀 것처럼 무섭기만 했죠. 카페에 들어서자 예비 시어머님은 창가에 앉아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렵하게 정리된 머리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차림새,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은 절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전 조심스럽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래 기다렸다가 뭐 달라지니? 그냥 앉아. 예비 시어머님은 팔짱을 낀 채 다리를 꼬고 절 노려보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아주 차갑게 앉으라고 말하는 그 말투엔 선을 긋는 듯한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딱딱한 목소리에 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내고 있었고요.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휘젓던 예비 시어머님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까놓고 말할게. 내가 빙빙 돌려 말하는 걸 못해서 딱 질색이거든. 우리 집 귀한 아들 가난한 집구석에 보낼 순 없겠다. 생각해 봤는데 이 결혼 없는 걸로 하는 게 맞겠어. 너도 할 말 없지? 네? 어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단지 가난한 집구석이란 이유로 파혼하잔 말씀이세요? 그래, 맑게 알아들으니 다행이구나. 가난한 집구석이랑 사돈 맺을 생각 전혀 없다고.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아니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딴 집구석 사위로 들어가겠어? 구질구질하게 질질 끌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해. 저 말을 이어가며 정말 잠시나마 숨이 안 쉬어지는 듯 했어요. 심장 소리가 귀를 때리고 있었고요.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변명을 하고 싶었죠. 가난하지 않다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제 아버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존경받는 분이라며 무수히 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전 모든 말을 꾹 삼켰습니다. 그 순간 제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진짜 부자는 말로 증명하지 않는 거야. 자존심을 보여주는 거지 떠드는 게 아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린 단단하고 고요했습니다. 서러운 감정을 애써 억지로 삼키면서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그런 제 모습에 예비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죠. 아마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매달릴 거라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담담하게 의자에서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먼저 벗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동안 머릿속이 시끄러울 정도로 생각이 많았지만 전 속으로 생각했죠. 아버지와 내가 살아온 길이 틀리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날 함부로 깎아내린 사람 앞에 다신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날 전 마음속에 단단한 돌 하나를 얹었어요. 그리고 그 돌은 곧 거대한 반격의 발판이 될 거란 걸 직감하고 있었죠. 카페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렇게 찬바람도 아닌데 유독 그날따라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어요. 길거리를 걷는 사람은 다들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고 제 눈엔 웃으며 통화하는 사람들, 연인처럼 보이는 커플들의 행복함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각자의 평온한 일상 속에 있었지만 전 그 틈에서 어쩐지 한없이 혼자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가방끈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가슴 한복판에선 무겁고 쓴 감정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죠.
억울함, 분노, 서러움,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절 지배했어요. 가난한 집구석이라고? 정말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한들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지? 그래, 애초부터 돈 밝히는 집안과 혼사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포기하는 게 맞아. 아니, 깔끔하게 지우자. 지워내자. 저희 집은 그렇게 부끄러운 곳이 아닌데 아버진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셨고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화가 났습니다. 단지 지하철을 타고 장바구니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가족 전체가 함부로 평가당하고 전 한순간에 사랑받을 자격을 잃어버렸죠. 평생의 동반자를 잃었던 날이었어요.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꾹 참았죠. 적어도 이 길 한복판에서 울며 불며 하는 못난 모습을 제 스스로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서윤아, 약한 사람은 세상이 서럽다고 울지만 강한 사람은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는 거야. 슬플 땐 울어도 괜찮아. 하지만 울고 난 뒤엔 반드시 고개 들고 일어나야 한다.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검은 하늘 그리고 저 멀리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집에서 웃으며 절 반기실 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릴 오해하고 몰라줘도 언제나 절 지켜봐주는 단 한 사람, 눈가를 스치는 바람 속에 전 조용히 속삭였어요. 괜찮아, 서윤아. 울지 말자. 네가 누군지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적어도 너 자신은 알고 있잖아. 그럼 됐어. 그리고 다시 한 발, 또 한 발, 무겁지만 결코 주저하지 않는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죠. 저 멀리 집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따스하고 다정한 진짜 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전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을 절대 부끄러워할 이유가 또 그런 취급을 받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평소처럼 단정했고 테이블 위엔 아버지가 끓였을 법한 국 한 그릇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늦었네 딸. 얼른 저녁 먹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전 그 다정함에 오히려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가 식탁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국을 밀어주었습니다. 전 젓가락을 짚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잠시 아무 말도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그런 말 듣고 나도 도저히 그 결혼을 못할 것 같아서 더 해명하지도 않고 그냥 먼저 일어나서 와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님의 싸늘한 눈빛과 가난한 집구석이라는 모욕, 그리고 결국 파혼이라는 통보까지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끝까지 털어놨어요. 아버진 말없이 절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숨을 쉬며 웃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너 괜찮은 거야? 그 짧은 다정한 한마디에 전 이상하게 한쪽 가슴이 툭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아버지 앞에선 울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감정 자체를 주체할 수가 없었고 이내 눈물이 쏟아졌죠. 그런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던 아버진 국물 한 숟갈을 뜨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임마 이 김치찌개 끓여놓으라고 해서 아버지가 일찍부터 끓여놨다. 하필 네 엄마가 모임인 날에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하니 아버지가 해야지 뭐. 그러니까 얼른 먹어봐. 기가 막혀. 아버지 괜찮아? 미안해. 파혼이라니 정말 미안해. 서윤아, 말로 해봐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직접 보여줘야지. 울 것도 미안할 것도 없다. 보여줘야겠구나. 그 말에 전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와 제 눈빛이 딱 마주친 그 순간 길게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저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굳이 과시할 필요는 없지만 때론 보여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던 말 맞죠? 아버지? 그래, 그러니까 얼른 김치찌개 먹어. 배불리 먹어야 싸울 힘도 있는 거야.
아버진 그렇게 살아오셨고 저 역시 그 가르침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족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더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기로 전 결심했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어보자 아버진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을 튕겼어요. 딸, 아버지가 보여줄 게 한두 가지야. 우리 회사 차들만 해도 몇 대야. 회사 로고 박힌 비싼 대형 트럭들에 외제차들에 다 모으면 돈이 얼마야. 그것만 보여줘도 끝이야. 난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아버지 대박이네요. 보여줄 땐 확실하게, 짓밟을 때 역시 확실하게. 찍소리도 못하도록 해야 탈이 안 나지. 아버지 믿고 밥이나 든든히 먹어. 울지 말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다가 다시 고동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회사 마당을 가득 메운 억대 차량들을 보며 자랐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운송업에 있어 아버진 절대 허술한 법이 없었습니다. 차량 한 대 한 대가 다 소중한 자산이었고 그건 우리 가족의 노력과 신뢰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버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한편으론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진 꿋꿋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서윤아, 가르치는 것도 때론 사랑인 법이야.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 이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기로 말이죠. 그렇게 저와 아버지는 어느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가장 화끈하고 확실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아버지와 작전을 짜다 보니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흘렀는지 예비 남편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정말 이렇게 파혼하자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우리 엄마 때문이야? 따로 만났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가 파혼하겠다고 일어섰다는데 도대체 이유가 뭔데?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걸 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답을 하는 순간 쏟아낼 말들이 수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연락은 이어졌죠. 들었어. 엄마가 서윤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찾아가서 빌게. 서윤아,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알잖아. 우리 도대체 어떻게 헤어져? 파혼이라니. 제발 한 번만 날 좀 봐줘, 응? 부탁할게. 서윤아, 우리 엄마가 괜히 오해한 거야. 나도 정말 사실 다 알고 많이 놀랐어. 근데 엄마가 성격이 좀 급하셔서. 너 알잖아. 우리 엄마 원래 말 좀 심한 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내가 똑바로 할게, 응? 난 너 없이 못 살아, 서윤아. 제발. 엄마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돌아와. 파혼은 없던 걸로 하자. 부탁할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간절하게 빌고 또 빌기 시작했어요. 애원하며 무너지는 예비 남편의 모습에 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졌습니다. 많이 사랑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제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었고 단호하게 거절해야겠다 싶어 대답을 했어요.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 나도 변심한 거 아니야. 그런데 가족은 평생을 함께해야 되잖아.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집안의 사람을 더는 사랑할 수 없어. 같이 갈 수 없다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오히려 예비 남편은 더 날뛰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그건 오해라니까. 내가 다 설명할게. 아니, 나만 믿고 와주라, 제발, 응? 그 오해라는 거 있잖아. 그게 나한텐 모욕이었어. 내 자랑스러운 아버지, 그리고 우리 집안을 욕먹이게 하는 모욕이었다고. 근데 그걸 오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어? 아니, 정말 날 생각했다면 감히 내 앞에서 오해란 말 못했을 거야. 아니야, 정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차라리 말을 아껴. 말을 할수록 실수하는 걸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러셨거든. 불필요한 해명 같은 건 하지 말라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난 그렇게 존경하는 아버지의 배움을 받고 자랐고 내 가족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난 그런 결혼 따윈 필요 없어. 내가 싫어.
전 아주 짧고 단호하게 제 입장을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예비 남편은 비로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 제대로 파혼하는 걸로 정리하자. 전 서로 이런 감정 소모하지 말자고. 다급하게 절 불렀지만 전 연락을 차단해 버렸어요. 손에 쥔 휴대폰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창밖으로 부는 밤바람이 어디선가 지워지듯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전 평생을 함께하고 싶던 동반자를 확실하게 내려놓는 밤을 보냈어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아무리 담담한 척해도 억울한 건 억울했고 슬픈 건 슬픈 거였죠. 하지만 울거나 원망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서윤아, 그냥 넘어가긴 너무 아쉽잖아.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보여주자고. 살짝 웃는 얼굴로 아버지가 물으셨을 때 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든 해봐요, 아버지. 보여주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아버지의 눈빛은 확실히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온화하지만 단단하게 깊은 울림이 느껴졌죠. 그렇게 해서 저희 부녀만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회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직원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차고에 있는 고급 세단들, SUV들, 대형 트럭까지 전부 준비해. 내일까지 다 세차하고 정비 완료해놔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어디 뭐 행사라도 있으신가요? 아주 특별한 행사야. 멋스럽게 보여야 하니까 특별히 신경 좀 써줘. 아버진 짧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셨지만 군말 없이 지시를 따랐고요. 다음날 아침 저희 가족은 회사 차고지로 모두 모였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광택을 낸 검은색 세단들이 일렬로 줄을 서 있는 모습은 저 역시 입이 떡 벌어졌죠. 은색과 흰색 외제의 SUV들이 번쩍거렸고 수억 대를 호가하는 회사 로고가 박힌 대형 트럭들도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죠. 세차 담당을 해줬던 감사한 직원들은 차량 하나하나를 극세사 타월로 다시 닦고 바퀴 윤곽까지 반짝반짝 광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멋진 건 대형 트럭엔 당당하게 제 아버지 회사 로고가 큼지막하게 찍혀 있다는 것이었죠. 누가 봐도 이건 규모와 실력을 겸비한 중견기업의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삼촌과 이모도 합류를 하셨고요. 서윤아, 삼촌이 오늘 선두 차량 맡을 거야. 삼촌 차가 가장 크고 멋진 거 알지? 제일 비싸기도 해. 네 아빠 차보다 말이야. 이모랑 이모부는 후미 담당할 거다. 안전하게 마무리해야지. 걱정 말고 가서 아주 그냥 작살 내주자고. 저희 가족 모두가 마치 무슨 축제를 준비하듯 신이 나 있었지만 그 속엔 조용한 단호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건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억울함에 대한 최소한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부녀가 준비한 값비싼 차량 퍼레이드 시뮬레이션까지 돌리며 준비는 철저했어요. 선두 차량은 고급 세단에 중간은 외제 SUV 대열, 후면은 대형 트럭으로 무게감을 더하기로 했죠. 도착 지점은 예비 시댁 근처 대로변, 차량 간격과 출발 시간까지 초 단위로 철저하게 계산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 고급스럽게 절제된 고급 수트로 입었어요. 허리에 적당히 핏되는 자켓과 간결한 펌프스 힐, 그리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까지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평소 청바지 입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 그토록 원하는 부잣집 딸의 위엄이 어떤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제대로 보여줄 거야. 오늘만큼은 나 자신을 더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동안 아버진 절 조용히 바라보다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이것만 기억해. 겉으로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사람은 결코 본질도 보지 못하는 법이다. 과시하러 간다, 유치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에게 못 보고 놓친 것들이 뭔지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네, 아버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못 본 것들이 또 진짜가 뭐였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며 생각했죠. 오늘 이 작은 행진이 앞으로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사람들을 구별하는 마지막 시험이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단단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바로 그 순간 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자, 이제 가볼까요? 이제 보여줄 차례잖아요. 그렇게 시댁이 될 뻔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량 퍼레이드를 이끌기 위해 전 아버지와 함께 가장 앞에 선 고급 세단에 올랐어요. 운전석에 앉은 삼촌을 뒤로 하고 저희 부녀는 묵묵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진 절 힐끔 보시며 물었죠. 왜? 서윤이 긴장돼?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전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해요, 지금. 제 대답에 아버진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뒤따르는 차량 행렬이 도로에 길게 이어져 있었고 광경이 따로 없었어요. 광택이 번쩍이는 차들, 당당한 로고,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외적인 화려함보다 오히려 제 안에 고요하게 일렁이는 감정에 집중하고 있었죠. 억울함, 분노, 서운함, 아쉬움이 이 모든 감정이 어젯밤까지 절 꽉 채우고 있었지만 오늘 아침엔 신기하게도 다 비워낸 느낌이었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굳이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전 제가 누군지 다 아니까 말이죠. 그런 확신이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줬습니다. 예비 시댁 근처에 가까워질수록 거리는 점점 붐볐어요. 골목마다 사람들이 서성이고 지나가는 이들은 고급 차량 행렬을 보고 수군거렸죠. 이게 다 무슨 차들이야? 돈이 얼마야 세상에. 혹시 어디 VVIP 행사라도 하는 건가? 연예인인가? 전 뒷좌석 창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도 없고 미련도 없는 얼굴, 오로지 스스로를 존중하고 싶은 마음 하나만 남아있었죠. 아버진 신호에 잠시 멈춰 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너 꼭 기억해. 진짜 부자는 자신의 가치를 누가 알아봐 주길 바라지 않는 거야. 그냥 묵묵히 자기 길 가는 거지. 알지? 알죠. 아버지 저도 제 갈 길 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기에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 신호를 지나 예비 시댁이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긴 퍼레이드의 선두에서 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내 인생에서 가장 후련한 작별 인사가 될 거야. 예비 시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 집 앞에 다다르자 아버지께서 차를 멈추셨죠. 아버지는 천천히 차량 문을 열고 내리셨습니다. 깔끔한 수트 차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평소 검소하게만 보였던 아버지가 오늘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위엄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너무도 당당하게 예비 시댁 대문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삼촌, 이모부, 이모, 그리고 회사 간부님들까지 줄지어 차량에서 내리셨죠. 다들 정중한 표정으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줄을 맞춰 섰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간부님들까지도 함께 해주시며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죠. 평소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과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흔쾌히 도와주셨지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예비시댁 창문 커튼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죠. 안쪽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예비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창가에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전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때론 말보다 더 강력한 한 방의 대답이 있다는 걸 말이죠. 또한 날 얕보고 함부로 판단한 사람에게 내 존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가끔은 보여줘야 할 때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진 대문 앞에 서서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도 든든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날 저희 부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답하기로 했으니 말이죠. 예비 시어머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순간에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대형 트럭, 고급 외제 세단, 그리고 선명한 로고들까지 눈앞에 펼쳐진 이 고급 외제차 퍼레이드를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설마 내가 무시했던 집안이 이 정도였다고? 이게 다 저 집안 거라고?
옆에 서 있던 예비 남편도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본인 어머니의 얼굴을 살피고 다시 창밖을 보고 연신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훤히 보였죠. 그들은 곧 깨달았을 겁니다. 그토록 쉽게 깎아내렸던 상대가 사실은 자신들이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평소 늘 고고하던 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표정은 초조하고 일그러져 있었죠. 저와 아버지가 대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걸 본 예비 시어머니는 헐레벌떡 달려 나오더니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 아가씨, 아니, 서윤 씨. 아유, 내가 왜 이러지? 서윤아. 내가 오해를 크게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그건 내가 꼭 살면서 갚을게. 그게 진짜로 잘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내가 미안하구나. 그 목소리엔 명백한 당황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손을 뻗은 채 절 붙잡으려는 듯 다급하게 애원하는 표정과 주변에 구경하던 이웃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부끄러움조차 잊은 듯 보였습니다. 전 그날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에 사람이 한순간 저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죠. 말은 한없이 가볍고 그 손길은 한없이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미소를 보였어요. 이젠 제가 대답을 할 차례였거든요. 이 손 좀 놓고 말씀하시죠. 불편하거든요. 저도 시간 갖고 생각해봤어요. 역시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파혼 확인 사살이라고요. 끝이니까 두 번 다시 엮이지 않았으면 해요. 서윤아, 내가 오해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잖니. 응? 왜 그럴까? 왜 그러니? 전 더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 말은 이미 충분히 묵직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전 예의 바르게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한 뒤 뒤돌아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구경하던 이웃들 사이를 뚫고 수십 대의 고급 차량 행렬 사이를 지나 당당하고 조용하게 마치 무대를 걸어 나오는 주인공처럼 말이죠. 뒤편엔 여전히 예비 시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절박한 목소리와 절실하게 붙잡으려는 손짓.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제 너무나도 늦은 후회였어요. 서윤아, 제발 나 믿고 우리 아들 좀 봐줘. 얘가 요즘 사는 게 아니다. 너 없으면 죽겠다고 아주 야단이라고. 그런 예비 시어머니께 아버지는 앞서 말씀하셨어요. 사람 가치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몹쓸 버릇 평생 고치지 않으면 좋은 인연 다 놓칩니다. 그 몹쓸 버릇으로 귀한 자식의 혼사길 막았으니 고치셔야겠죠. 목소린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공기를 때리며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딸, 가자. 더 엮일 이유 없어. 그 한마디로 그 자리를 깔끔히 정리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역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그저 바람이 스치는 듯한 쿨한 표정으로 고개를 앞으로 단단히 세운 채 고급 세단으로 향했어요. 검소함은 가난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미래를 맡길 이유가 없다는 걸 더 명확하게 알았죠. 그날 전 여태껏 아버지가 귀에 피딱지 생기도록 하셨던 진짜 부자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의 뜻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또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고 상대방의 진심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그게 진짜 품격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전 알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단단하고 멋진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걸 말이죠. 비록 잠시 아팠고 누군가에겐 아쉬움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 정말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후회도 없어요. 오히려 파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거든요. 무엇보다도 남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닌 오직 자신의 믿음과 원칙에 따라 걸어가는 삶을 선택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였고 흔들림 없이 떳떳하게
그리고 더 강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시원하게 복수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그 순간부터 다시 멋지게 살아내고 있어요.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서서히 그러나 거침없이 전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 굳혔습니다. 어디에도 결코 휘둘리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굳은 다짐을 하며 말이죠. 어쩌면 아버지께서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상처받으며 살아갈 딸의 걱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 그런 아버지의 걱정이 담긴 가르침 덕에 한층 더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꽤나 아픈 인생의 공부였지만 지나고 보니 오히려 값진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자신 그리고 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제대로 깨우쳤으니 말이죠. 그렇게 전 앞으로도 제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을 자랑해야 한다면 자랑하며 살 거예요. 당차고 멋지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전 40대 유부녀입니다. 20대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꽁냥거리며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났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한 지도 15년이 넘었네요. 저와 남편은 변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3년을 넘게 연애하면서도 한 번을 싸우지 않았기에 이 남자와 살면 평생 친구처럼 알콩달콩 살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다 제 착각이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어요. 저와 남편도 1년을 넘게 자식 키우며 부부로 살다 보니 둘 다 변하기도 참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전 요즘 들어 결혼이 뭔지 자식이 뭔지에 대해 생각이 참 많아요. 남편도 자식도 누구 하나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15년이면 남편이랑 살 만큼 산 것 같은데 결혼한 지 20, 30년 넘은 인생 선배님들은 남편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남편과 대놓고 싸우지도 못했었는데 애들이 좀 크고 나니까 저도 예민해져서 남편이 하는 짓이 다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변에 아는 언니들은 그럴 때마다 원래 결혼한 지 10년 지나면 남편이든 자식이든 다 귀찮아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호르몬이 원래 그런 거라고요. 저 아는 언니인 주말 부부인데 주변에서 다들 전생에 나라 구한 것이라고 너무들 부러워한대요. 그 자리에서 들을 땐 저도 깔깔 웃었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둘이 헤어지기 싫어서 부모고 뭐고 신경도 안 쓰고 결혼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서로 귀찮아하는 모습이 서글프기까지 했습니다. 서글프고 속상해도 어쩌겠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다들 그러는 거라고 하니 저도 자연스럽게 오는 호르몬 변화 정도로 생각했죠. 이 정도로 살면 다 귀찮고 싫은 게 맞는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럴 때라고 하면서 넘기기엔 둘 사이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어요. 저도 처음엔 둘 다 살기 힘들다 보니 서로를 귀찮아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무슨 작은 일만 생겨도 서로 의견이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특히나 큰딸이 사춘기가 오면서 심해졌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큰딸이 사춘기가 와서 많이 예민해졌거든요. 옷이며 머리 모양 같은 것도 본인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건 좀 됐고 최근엔 집에만 들어오면 방문 닫고 들어갔어요. 자기 방 안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밥 먹을 때가 돼도 안 나와서 몇 번이나 나오라고 불러야 나왔습니다. 거기다 밥을 먹겠다고 식탁에 앉아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먹곤 바로 들어가 버렸죠. 전 우리 딸도 사춘기가 시작됐구나 싶어서 애써 존중해 주려고 노력해요. 주변에 선배 엄마들한테 조언을 많이 얻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사춘기 관련 책도 빌려다 봤습니다. 사춘기 때야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귀찮고 듣기 싫을 때니 입는 거나 먹는 거 정도는 알아서 하게 뒀어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지적하다 보면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닌가 봐요. 딸이 하는 거 하나하나 다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딸내미가 한여름에도 긴 바지랑 긴 팔만 입고 다녔어요. 자기 딴엔 다리랑 팔이 두껍고 살이 까무잡잡한 것도 싫어서 그러는 거라는데 아무리 더워도 정말 긴 팔, 긴 바지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몇 번이나 옷을 사주면서 입으라고 했지만 무슨 말만 하면 싫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까지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하루 종일 싸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딸이 아침에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잔소리하고 언성을 높였어요.
아유, 보기만 해도 더워서 천불이 난다, 천불이 나. 다리가 굵은 게 싫으면 운동을 해서 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가리고 다닌다고 네 다리가 바뀌어? 안 그래도 외모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굳이 외모 지적을 해가면서까지 잔소리를 하니 남편의 말에 순식간에 딸 눈빛이 바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게 다 아빠 닮아서 까맣고 다리도 두꺼운 거잖아. 나도 엄마 닮아서 피부도 하얗고 날씬하면 얼마나 좋아? 딸인데 누굴 닮았겠어요. 큰딸은 외모부터 성격까지 남편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어릴 땐 둘이 그렇게 사이가 좋더니만 딸에게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턴 둘이 많이 부딪히기 시작했죠. 얼씨구, 누가 조영미 딸 아니랄까봐 남 탓만 하고 있네. 네가 그나마 나 닮아서 키라도 큰 줄 알아. 네 엄마 닮았으면 난쟁이 똥자루만 해서 어디 명함이나 내밀었겠냐? 더군다나 남편은 가만히 있는 날 들먹이면서까지 딸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면서 한단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권위적으로 해댔습니다. 너 밥만 먹으면 문 닫고 방에 들어가는 짓도 꼴 보기 싫으니까 하지 마. 앞으로 한 번만 더 아빠 집에 있는데 방문 닫고 들어가면 방문 다 뜯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 방인데 문도 마음대로 못 닫아? 문 좀 닫았다고 방문 뜯어버린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어? 공부하는 것도 아니면서 매일 음침하게 혼자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암튼 앞으로 긴팔 긴 바지 입고 방문 닫아봐. 아빠 한 번 말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정말로 방문 뜯어버릴 거야. 딸은 듣다 답답한지 입술이 툭 튀어나온 채로 그대로 현관문을 꽝 소리가 나게 크게 닫고 등교를 했어요. 전 그 상황이 안타까워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죠. 애가 사춘기라서 좀 예민하게 구는 건데 어른이 돼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당신까지 예민하게 굴어? 사춘기 때야 외모에 신경 쓰는 게 당연하지. 안 그래도 부부 사이에 거슬리는 것도 많은데 굳이 자식 문제로까지 싸우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대로 뒀다간 남편과 딸 사이까지 틀어질까봐 걱정돼서 안 나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와 같이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몰아갔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어릴 때부터 딸이라고 오냐오냐 키우다니만 애새끼가 커도 아빠 앞에서 큰 소리나 치고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내가 돈 벌러 나가느라 애는 당신이 거의 키웠는데? 자기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거지. 그땐 큰딸이라고 예뻐서 벌벌 떨더니만 이제 와서 본인 말 안 듣고 애가 큰 소리 치니까 거슬리나 보지? 그랬어요. 딸이 태어났을 땐 첫애라 그런지 남편도 아주 예뻐서 살살 눕더니만 애가 크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이젠 그것도 제 잘못이라네요. 또 돈 좀 벌었다고 요새는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맨날 애들 앞에서 내 욕이나 하고 무시하니까 애들도 아빠를 아빠로 생각 안 하고 만만하게 생각해서 저러는 거잖아. 남편은 또 이상한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남편은 언젠가부터 자꾸 제가 본인을 무시하고 애들 앞에서 욕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당신 욕을 하고 무시를 했다고 그래? 당신 그거 자격지심이야. 그래, 내가 못나서 자격지심 있어서 그런다. 됐냐? 됐어? 아이고, 여자가 돼가지고 남자가 아침부터 출근하는데 큰 소리나 내고 잘한다, 잘해. 당신만 출근해? 나도 출근해. 아침부터 등교하고 회사 가는 사람 붙들고 잔소리한 게 누군데 그래? 아유, 우리 부장님 잘나셨네, 잘나셨어. 어? 얼마나 잘나셨는지 옆에 내가 자식들 앞에서 남편 기 살려주는 법을 모르지, 몰라. 남편은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소리까지 버럭 지르고는 그대로 출근해버렸어요. 전 아침부터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이 상했죠. 어느새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나 싶어서요. 지금까지 남편이 사고는 좀 쳤어도 저 정도로 날카롭진 않았었는데 언제부턴가 남편도 저나 아이들에게 관심도 없고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저야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애들 생각해서 꾹 참고 살았던 건데 뒤늦게 남편이 삐딱하게 구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더라고요. 현재 저와 남편은 맞벌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게 된 진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진 제가 혼자 벌다시피 하면서 네 식구가 살았거든요.
결혼 전엔 원래 둘이 같은 대기업을 다녔어요. 결혼 직전에 남편이 갑자기 친구들과 사업을 하겠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결혼을 잠깐 반대했었어요. 사실 저와 남편이 처음 결혼하겠다고 했을 땐 남편이 저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허락했던 거예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민망하지만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람 조건을 좀 따지세요. 학벌이나 직장, 집안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작게 농사 지으세요. 더군다나 남편이 막내 아들이라 시부모님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친정 부모님께서 그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다고 하니 많이 불편해하셨죠. 남편이 하는 일이 비전이 있다고 제가 설득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친구들과 하던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첫애를 임신했을 때인데 생각보다 수입이 저조해서 투자자가 더는 투자하지 못하겠다고 발을 빼는 바람에 사업을 접게 됐어요. 덕분에 전 임신하고 애를 2번이나 낳는 동안 한 번도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고 내내 일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을 해도 월급이 나와서 육아휴직을 써도 됐는데 남편이 못 쓰게 말렸어요. 내가 집에 있는데 굳이 당신이 뭐하러 육아휴직을 써. 당신이라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해야지. 내가 외조 팍팍 할 테니까 당신은 회사 생활 열심히 해. 그때야 신혼이었으니까 뭐든 좋았죠. 남편이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은 것도 저를 위해 집에서 애들을 키워주는 것도 모두 다 좋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특히나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을 좋아하지 않으셨죠. 제가 일하는 동안 남편이 친정 엄마와 함께 애들을 봤어요. 당시 남편이 직장을 구하겠다고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보러 다닐 때라 남편이 일에 있으면 친정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애를 봐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정 부모님께서 부부 일에 관여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자주 우리 집에 와서 남편과 제가 사는 모습을 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친정 부모님이시다 보니 절 안쓰럽게 생각하셨어요. 아이 낳고 며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출근해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기까지 돌보는 제 모습에 매일 딱하다라는 말을 달고 사셨거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주말이었는데 남편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가서 저 혼자 애들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친정 부모님께서 반찬을 주러 집에 오셨다가 저 혼자 애 둘하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되신 거예요. 부모님은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평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주말이라도 좀 쉬어야 되는데 김서방은 또 어딜 가고 너 혼자 애들 보고 있어?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내가 다녀오라고 했어요. 김서방도 매일매일 애들 보느라 자기 생활도 없이 지내잖아. 친정 아버지야 제 걱정에 하신 얘기였지만 제 딴엔 자꾸 친정 부모님께 남편이 미움받는 게 싫어서 남편 편을 들었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더 감정이 격해져서 내내 참고 있던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김서방더러 일하지 말고 애 보라고 떠밀었냐? 사내놈이 좀 못났으면 일자리 하나 못 구해서 집에서 애나 보고 있을까? 진작 가장구실 했어봐. 사내놈이 주말에 마누라 눈치나 보면서 외출해? 어이구 말해 뭐해. 내 딸년이 못난 거. 결혼할 사람은 무조건 집안이 좋든지 본인이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고 뜯어 말렸는데도 고집 피우고 결혼한 걸. 만나도 꼭 어디서 백수 같은 놈 만나서 생고생하고 있어. 결혼 전부터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으니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이 하는 행동을 모두 다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남편에게 불만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뜯어 말리는 결혼한 거니까요. 부모님은 절 세상에서 제일 답답해하면서도 불쌍히 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게 제가 애들 낳고 몸무게가 거의 10kg가 빠졌어요. 남들은 애 낳으면 다들 살이 쪄서 고민이라는데 전 오히려 살이 너무 빠져서 걱정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점점 더 얼굴이 안 좋아지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러게 육아휴직이라도 쓰라니까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해서 애 낳자마자 일을 하겠다고 나가. 설마 김서방이 나가서 일하라고 시키든? 아니야, 엄마도 알잖아.
나 일 욕심 많은 거.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라 오히려 김서방이 날 생각해서 외조해주는 거라니까? 외조는 무슨, 과장이라는 놈이 착실하게 회사에 붙어서 처자식 먹여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사업이니 뭐니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니니까 네가 회사에 악착같이 다니는 거지. 아빠는 안 봐도 알아. 제가 아무리 남편 입장에서 편을 들며 얘기를 해도 부모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역효과였어요. 부모님은 남편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절 챙겨주셨죠. 그날도 혼자 애 둘을 보고 있는 절 그냥 두고 가실 수 없었는지 친정 부모님께서 애들 보는 것도 도와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가셨습니다. 거기다가 친정 부모님은 오실 때마다 항상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고 가셨어요. 저도 돈 많다고 괜찮다고 해도 꾸역꾸역 주고 가셨죠. 남편이 돈 못 번다고 괜히 아끼고 살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나 아빠한테 말해. 우리가 자식이라고 너밖에 없는데 너 힘들게 두겠냐? 엄마 아빠 마음이야 내가 제일 잘 알지. 근데 나 정말 괜찮아. 김서방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예쁘게 봐주세요. 결혼 전엔 저만 생각하고 절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시는 부모님이 너무도 든든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생기고 나선 부모님께 받기만 하는 제가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언제나 부모님께 든든하고 믿음직한 자식이고 싶은데 제 배우자가 부모님 성에 차지 않다 보니 항상 전 부족한 자식이었죠. 그런 점이 부모님께 죄송하고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부모님께 남편 얘기를 안 하게 되고 남편에게 불만이 있어도 참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은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제 선택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은근히 스트레스더라고요. 신혼 때나 불만이 있어도 참아지는 거지. 저도 나이가 들고 결혼 생활이 좀 되니까 남편에게 이런저런 불만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남편의 밑도 끝도 없는 사업병이 절 가장 힘들게 했어요. 흔히들 어른들이 남자 중에 술, 낚시, 여자 좋아하는 놈은 만나지 말라고 한다지만 제가 보기엔 사업병이 제일 문제예요. 남편은 조금만 꼬시면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홀라당 넘어가서 정신 못 차리고 집안 거덜나게 하는데 최고였습니다. 술이야 몸 아프면 못 먹고 낚시나 여잔 돈 없으면 못하지만 사업병은 돈이 없어도 남의 돈이라도 빌려서 덤비니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제 남편이 그랬죠. 당시 애들이 둘 다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전 바보처럼 남편이 정신을 좀 차렸는지 알았어요. 한동안 잠자코 직장에 열심히 다녔거든요. 식당에서 쓰는 키오스크 같은 기계를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몇 년 성실하게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일로 남편이 며칠 휴가라고 집에 있더라고요. 남편도 오랜만에 쉬는 거라 저도 휴가를 맞춰 애들하고 어디 놀러라도 다녀오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며칠 여행이라도 가자고 해도 남편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잠만 자더라고요. 내내 둘 다 바빠서 애들 데리고 물놀이도 한번 못 갔다 왔는데 가까운 계곡이라도 갔다 올까? 휴가철이라 어딜 가나 사람 많을 텐데 계곡은 무슨 계곡이야. 나 너무 피곤해. 그냥 쉴래. 남편이 자상한 성격은 아니어도 원래 물놀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날 정도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웬일로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처음엔 이 사람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며칠 지켜보다 보니 뭔가 평소보다 달랐습니다. 뭔가 피하는 게 있는 사람처럼 전화가 와도 안 받고 잠만 자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란 참 이상하죠. 그냥 피곤해서 자는 걸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남편 행동 하나하나가 걸리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굴지를 않나. 집에 와서도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어요. 전 남편이 자는 사이에 몰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서 남편 핸드폰을 확인했죠. 그런데 역시나 제 촉이 맞았습니다. 이 인간이 또 헛짓거리를 했더라고요.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수두룩했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메시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전 순간 겁이 나서 그대로 남편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남편이 내내 숨기고 있던 진실을 제가 알게 되는 게 더 겁이 나서요. 어차피 저에게 숨기고 있는 걸 이대로 모르는 채 넘어가는 게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거기다가 뭐가 그렇게 급한지 초인종을 다급하게 여러 번을 눌렀죠. 전 놀라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남편의 대학 때 친구가 절 밀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수씨, 형구, 이 자식 어디 있어요? 집에 있죠? 어머, 갑자기 찾아와서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밖에서 들리는 소란에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누구냐고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남편 친구가 다짜고짜 남편에게로 달려들었어요. 그러더니 덥석 멱살부터 잡더라고요. 너 이 새끼 남의 돈 가져다가 다 날려놓고 지금 잠이 오냐? 너 그 돈 무슨 돈인 줄 알아? 우리 아버지 사망보험금이야 이 자식아. 내가 형들 모르게 빼돌린 돈이라고. 무조건 배로 불려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사기꾼 새끼가 감히 그 돈을 날려? 전 남편 친구의 아우성에 놀라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남편이 친구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투자받아 사업을 했다가 잘못됐나 보더라고요. 잠깐 들은 것만으로도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잘 되면 2배, 안 되면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다고. 네가 좋다고 투자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내 탓이야? 뭐야 이 자식아. 네가 그러고 친구야? 네가 이러면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하냐고. 우리 어머니랑 형들 얼굴 어떻게 봐. 네 돈도 아닌데 왜 난리야. 너도 형들 모르게 너희 엄마한테 뺏은 돈이잖아.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돈인데 지금까지처럼 비밀로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남편의 행동에 전 혀를 내둘렀어요. 아무리 궁지에 몰렸어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내가 너 사기죄로 고소하고 깜빵 가게 해줄 거야. 알았어? 야, 돈 문제 얽히면 원래 친구고 뭐고 없는 거야. 내가 잘 안다만 네가 그런 소리 하니까 기가 찬다. 기가 차. 너야말로 투자한 거 대박 났으면 너희 형제들한테 돈 나눠줬겠냐? 처음부터 아버지 보험금 자기가 혼자 꼴깍하려고 했으면서 네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사기꾼이래. 그리고 내가 언제 너한테 사기쳤어? 너도 다 알고 투자한 거잖아. 남편과 남편 친구는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애들도 있는 앞에서 서로 멱살 잡고 서로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를 질러댔죠. 저도 더는 봐줄 수가 없어서 둘을 말렸어요. 그러곤 남편 친구부터 진정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애들 아빠한테 얘기 들어보고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그만 들어보 가세요. 애들도 보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수씨도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둘 결혼하고 애들 낳을 때마다 얼마나 챙기고 잘했는데 나를 속여요? 나 오래 못 기다려요. 다음 주까지 내 돈 정리 안 해주면 저 새끼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남편 친구는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돌아갔습니다. 전 깊은 한숨을 토해내고 우선 놀란 애부터 먼저 재웠어요. 그러고 남편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죠.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 인간이 생각보다 배포가 아주 크더라고요. 결혼 초에도 사업을 하겠다고 사람을 그렇게 놀라게 하더니만 또 사고를 쳤어요. 더군다나 사고를 쳐도 이번엔 아주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남편은 진작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대요. 또 저에게 일절 상의도 없이 말이죠. 그러곤 무작정 사업을 벌였답니다. 회사 다니는 동안 어울려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남편을 작정하고 꼬셨나 봐요. 그 좋은 학벌이랑 실력까지 있으면서 왜 굳이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있냐고요. 기술이 있으니 나와서 직접 회사를 차리고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영업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안 봐도 비디오죠. 분명 남편이 또 사람들 앞에서 처가 들먹이며 돈 있는 척 허세를 부렸을 겁니다. 남편이 좀 그런 점이 있어요. 본인은 개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공부를 잘해서 그 동네에서 영재소리 들으며 자랐대요. 고등학교 땐 학교장 추천으로 서울 명문대까지 입학했고요. 그랬으니 저와 같은 대기업까지 입사한 거죠. 그런데 회사를 그만둔 뒤엔 사람이 좀 변했어요. 그전엔 철은 좀 없어도 순박하고 순진했었는데
사업 준비한다고 이런저런 새로운 사람들하고 어울리더니만 괜히 어깨에 힘주고 다니더라고요. 거기다가 신혼 초 사업이 망하고 나선 더 이상해졌죠. 사람이 좀 자격지심도 생기고 자꾸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결혼 전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저랑 상의하곤 했었는데 회사를 그만둘 때부턴 자꾸 저에게 뭔가 숨기기 바빴습니다. 제가 뭘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리기 일쑤였고요. 거기다 남편은 툭하면 거짓말을 했어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괜히 허세를 부리면서 안 해도 되는 거짓말까지 해댔어요. 남편은 제가 애 둘을 낳는 동안 내내 집에서 애들을 키웠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땐 절 위해서 외조하느라 일을 쉬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죠. 물론 제가 일하는 동안 남편이 애들을 키운 건 맞아요. 하지만 제 외조를 하느라 일을 안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남편이 자존심 상할까봐 저도 주변에 말은 안 했지만 당시에 남편은 면접을 보는 족족 다 떨어졌어요. 그럴만하죠. 대기업이라고 몇 년 다니지도 않다가 헛바람 들어서 사업하겠다고 나가서 몇 년 사이 쫄딱 망한 사람을 어떤 회사에서 뽑겠어요? 몇 년간 성과랄 게 전혀 없는데 말이죠. 문제는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남편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남편이 의기소침하기라도 했다면 저라도 위로했을 거예요. 망한 건 망한 거고 사람이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가족으로서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꾸만 현실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심지어 몇 번 면접에 떨어지더니 나중엔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마치 면접엔 붙었는데 본인의 의지로 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나도 웬만하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직원놈들이 어리고 재수없어서 안 간다고 했어. 별것도 아닌 것들이 회사 생활 좀 몇 년 더 했다고 내 앞에서 잘난 척하고 떠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 내가 바로 얼마 전까지 사장 소리 듣던 사람인데 그런 놈들 밑에서 일할 순 없잖아. 그래, 당신도 사회 경험 있고 경력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봐. 어쩌면 남편이 저렇게 된 게 제 잘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뻔히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은 걸 제가 확인했는데도 남편이 제 앞에서마저 허세를 부리는데 그걸 모른 체하고 다 받아줬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도 그러는데 친구들이나 전 직장 동료들에겐 어땠겠어요. 남편은 슬슬 남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게 습관이 돼서 제가 보기에도 정도가 지나쳤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남편 대학 때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가족 동반으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명문대 친구들이다 보니까 다들 연구원에 공기업에 잘 나가는 친구들이 수두룩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모임에 가기도 전부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비싼 옷 갖춰 입고 친정 아버지에게 차까지 빌려서 나갔어요. 본인 차는 국산차고 친정 아버지 차는 외제차거든요. 전 변한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죠. 어차피 다들 친한 사이라 남편이 사업에 망한 걸 다 아는 친구들인데 허세 부려봐야 뭐하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오늘 만나는 새끼들 학교 다닐 때 다 나보다 학점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는 놈들이었어. 취직도 그중에 내가 제일 먼저 했다고. 근데 내가 사업 망한 거 알았으니 얼마나 고소하다고 비웃어대겠어. 이럴수록 내가 그 정도 일 가지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 똑똑히 보여줘야지. 남편이 하는 말 족족 한심하고 기가 막혔지만 남편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느라 고생했는데 저까지 구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남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받았다가 날린 돈을 친정에서 도와주셨어요. 전 어떻게든 친정에 얘기하지 않고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남편이 친정에 찾아가서 친정 아버지께 부탁을 했더라고요.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성실하게 취직해서 살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남편한테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사업병에 걸려 툭하면 사업하겠다고 일을 벌이는 거였는데 다시는 하지 않겠다 본인이 먼저 선전포고를 했으니 아버진 그 말에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진 빚을 몽땅 다 갚아주신 거죠. 그런데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나요? 친정 아버진 도와줄 땐 시원하게 다 도와주셔놓고 남편을 만날 때마다 속이 뒤틀리시는지 남편 볼 때마다 구박을 했죠.
일이 정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취직이 안 됐는지 재촉했습니다. 자네는 회사 망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놀고 있어. 과장이 돼서 애들 크는 거 보면 무섭지도 않나? 그러게, 진작에 회사 안 때려치고 성실하게 다녔으면 김서방 자네도 우리 딸만큼은 아니어도 과장 정도는 달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답답해서 원. 이 사람도 잘 해보려다가 그런 건데 좀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실수 안 할 거예요. 내 딸이지만 보살이 따로 없다. 맨날 마누라 속이고 사업한다고 돈 날리는 남편. 도대체 뭐가 예쁘다고 자꾸 편을 들어? 부모 앞에서라도 속 좀 시원하게 다 털어놔야. 그래야 너도 살지. 너 자꾸 그렇게 참다가 속병 나. 친정 부모님 마음이야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남편이라고 매번 잘못하는데 제 속이 말이 아닌 거요. 부모님으로서 당연히 다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남편 편을 안 들어주면 누가 남편 편 들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내 사람인데 내가 챙겨야죠.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 멍청했어요. 저라도 저 같은 사위 미울 거예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남편의 말에도 친정 부모님은 행여나 그러겠다라는 표정으로 남편을 한심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전 남편이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할까 싶어 안쓰러웠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만이라도 남편의 장단에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내내 되지도 않는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저희가 친정 아버지께 빌려 타고 온 차를 자기 차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20억이 넘는다고 하질 않나. 아주 혼자 신이라서 허풍을 떨었습니다. 거기다가 1차에서 연구원 친구가 밥값을 냈는데 남편은 그게 또 거슬렸나 봐요. 2차로 간 와인바에서 갑자기 남편이 쏘겠다고 오발하더라고요. 뻔히 남편 사정 아는 친구들은 아니라고 모임비에서 내면 된다고 말렸지만 남편은 친구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난리를 쳤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쏘겠다고 우겼어요. 아이고, 너희 나 사업 좀 망했다고 그러는 거야? 나 그 정도 가지고 안 망해. 봐, 우리 와이프 대기업 과정에다가 우리 장인어른 강남에서 알아주게 잘 나가는 거 다들 알잖아. 우리 장인어른 사업에 비하면 내가 하던 사업은 취미활동이라 다른 건 없지. 뭐 우리 장인어른이 나 말고 누가 있냐? 자식이랑은 나랑 아내밖에 없는데. 그 많은 재산 다 우리 거야. 이 정도 내가 충분히 사고도 남으니까 다들 편하게 시켜. 오늘 내가 쏜다. 남편 말에 친구들도 다들 믿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남편에게 부럽다고 했습니다. 아유, 부럽다 새끼야. 나도 부자처가 있었으면 아마 와이프랑 장인 장모님한테 매일 절하면서 살 거야. 친구들이 부러워하자 남편은 금세 또 기고만장해서 술을 연거푸 들이키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만 기막혀서 괜히 이런 자리에 따라왔구나 싶었죠. 남편 기 한번 살려주려다가 제 스트레스 지수만 높였습니다. 남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친정 부모님에게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이니까 저랑 남편만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나 남편에게 하시는 사업이나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언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연세가 젊으시기도 하고 굉장히 건강하세요. 더군다나 주변에 일 잘하는 임원들이랑 직원들도 많습니다. 저나 남편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으신데 남편이 혼자 김칫국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꼴보기 싫더라고요. 제 성격상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며칠 뒤 남편에게 왜 친구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했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남편이 하는 소리가 기가 막혔어요. 에이, 내가 무슨 김칫국을 마셔. 장인어른이 아무리 내 앞에선 차갑게 구셔도 당신이라면 벌벌 하시는데 설마 우리 망하는 꼴 보고 가만히 계시겠어? 내가 망하면 당신도 망하는 건데?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문대 나온 대기업 출신인데 차차 회사로 따로 부르시겠지. 남편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호들갑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귀만 얇은 게 아니라 사람이 참 가볍고 철딱서니가 없더라고요. 남편처럼 경솔한 사람에게 도대체 누가 믿고 회사를 맡기겠습니까? 제가 우리 친정아버지를 잘 아는데 절대 남편을 회사로 부를 생각 없으시거든요. 부를 거였으면 진작에 부르셨을 거예요.
전 굳이 제가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말을 아꼈어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남편이 친정에 갈 때마다 대놓고 친정 아버지 앞에서 알랑방귀를 뀌면서 잘 보이려고 했어요. 친정 아빠에게 연세도 있으신데 출퇴근하기 힘드시지 않냐, 본인이 도와드릴 건 없냐 하면서 귀찮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진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어도 엄연히 다들 공부하고 면접 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내 사이라고 덥석 그 위에 앉힐 순 없지. 우리 회사에 관심 있으면 자네도 정식으로 면접 봐서 들어와. 그게 아니면 나한테 실력을 좀 보여주든가. 아이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은 사람한테 뭘 믿고 회사를 맡겨.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중간은 갈 텐데 항상 친정 부모님 앞에서 입을 촐싹거리니 굳이 안 들어도 될 말까지 항상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괜히 저한테 투덜거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배우는 거지. 하나뿐인 사이한테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구셔야 돼? 엄마 아빠도 다 우리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이번에 면접 본 회사는 착실하게 좀 다녀봐. 그럼 또 알아. 아버지가 인정해 주실지. 그깟 코딱지만한 회사 내가 들어가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내가 잘할 게 뭐가 있어?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은 이번에 입사하게 된 회사는 착실하게 잘 다니는 것 같았어요. 남들보다 출근도 빨리 하고 자진해서 야근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이제야 좀 남편도 정신을 차렸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등등 이런 말들은 저랑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생각이 모자라서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철이 좀 없어서 돈 실수한 적은 있어도 다른 일로 제 속을 뒤집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젠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애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학교에 보내고 출근을 했죠. 첫째 딸은 사춘기에 막내 아들은 사고뭉치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와중에 친정 엄마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 지금 어디야? 회사야? 평소와 달리 잔뜩 격앙된 친정 엄마의 목소리에 뭔가 큰일이 생겼구나 직감은 했지만 그 일이 설마 남편과 관계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전 불이 나게 친정에 갔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당장 튀어오라고 하셨거든요. 전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마음을 졸이며 친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오늘 낮에 친정엄마가 남편을 만났답니다.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말이죠. 내가 오늘 김서방, 아니 그 자식을 어디서 봤는 줄 알아?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랑 모텔로 버젓이 들어가는 걸 봤다니까. 순간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여자랑 모텔이라니요. 믿을 수가 없었죠. 에이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잘못 봤겠지. 그 사람이 철이 없긴 해도 절대 여자 실수할 사람 아니야. 어이구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네 엄마가 사위 얼굴도 못 알아보고 헛소리 할까봐 그래. 네 남편이란 놈이랑 얘기까지 했단다. 거기다가 네 엄마 바닥에 밀어버리고 도망갔대. 전 누군가 제 머리 3개 한 대 친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띵하고 눈앞이 까마득했어요. 얘긴 이랬어요. 친정엄마가 모임이 있어서 친구분들과 식사하러 나갔는데 식당 근처가 다 모텔촌이었나 봐요. 친구분들이랑 대낮에도 모텔 주차장에 차가 가득하다고 농담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글쎄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가는 게 보였답니다. 분명 제 남편의 차였대요. 우리가 사준 차인데 그 차를 내가 잘못 볼 리가 있어? 차 번호까지 내가 다 외우고 있는데. 남편이 전에 타고 다니던 차가 애들도 커서 작은 것 같다고 하도 궁시렁거리는 바람에 부모님께서 최근에 새로 사주신 거예요. 남편은 그 와중에 외제차 노래를 불렀지만 친정 아버지께서는 남편 수준의 무슨 외제차냐고 국산 세단을 새로 사주셨습니다. 새 차를 뽑았을 때도 남편은 친정에서 사주신 고마움도 모르고 외제차 아니라고 투덜거렸죠. 그런 와중에 그 차를 가지고 친정에서도 멀지도 않은 동네에 모텔로 간 거예요. 다른 여자랑 말이죠. 친정엄마는 놀라서 친구들에게 먼저 식당 가 계시라고 하고 모텔로 급하게 들어갔대요.
그런데 남편이 상간년 연이랑 1층 데스크에 서 있었답니다. 친정 엄마는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곧장 남편에게로 달려들었죠. 김서방, 한참 회사에서 일할 시간에 자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 여잔 도대체 누구야? 갑작스러운 엄마의 등장에 남편도 놀라긴 놀랐는지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기까지 했대요. 친정엄마는 평생 뒤치다꺼리를 해준 사위가 바람까지 났단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켰답니다. 그러곤 뺨을 3개 내리쳤대요. 그러자 순식간에 남편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대요. 더군다나 옆에 있던 상간년 년이 호들갑을 떨었답니다. 어머 자기야, 이 아줌마 누구야? 누군데 오빠 멱살 잡고 때리고 그래. 아줌마 나요. 무식하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친정엄마는 상간녀 입에서 튀어나온 무식하다는 말 한마디에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셨대요. 엄만 그대로 상간녀 머리채 잡고 바닥에 뒹굴었답니다. 이런 미친년이 남의 남편 꼬셔서 모텔 가는 주제에 어디 감히 누구한테 무식하대? 너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 자기야, 아우 이 아줌마 나 때려. 아우 살려줘. 나 머리 다 뽑힌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여자한테 미치면 처자식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모른다더니만 남편이 딱 그 짝이었어요. 상간이한테 미쳐선 저희 친정엄마를 상간녀에게서 떼어내면서 밀어버렸대요. 엄만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답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를 왁 질렀는데도 남편이 쳐다도 안 보고 오히려 상간녀 년을 부축하면서 엄마에게 막말을 퍼부었대요. 아, 뭐 하는 짓이야? 나라고 몰래 여자 만나고 다니고 싶은 줄 알아? 당신 딸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니까 나도 숨이라도 쉬려고 바람 피우는데 어쩌라고. 이게 다 당신들이 딸 자식 잘못 키워서 그런 거잖아. 뭐야? 이 자식이 뚫린 입이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아나. 내 딸이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부족해도 네가 훨씬 더 부족하지. 부모라고 자기 딸년 편만 들긴. 부부 사이 일은 부부만 아는 거니까 신경 끄셔. 이 자식이 이제야 본색 드러내는구나. 응? 그렇게 싫었으면 진작 헤어질 것이지. 왜 몰래 바람 피우기를. 에이, 그거야 마누라는 싫어도 처가에 돈이 있는 거 믿고 참고 살아보려고 했지. 근데 어차피 장인 장모라고 매일 자기 딸만 싸고 돌고 사위는 개무시하면서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차라리 잘 됐어. 나도 더는 못 참아. 당신 딸이랑 이혼할 거야. 친정엄마는 남편의 반응에 기가 막혀서 그대로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답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 남편의 행동이 경악스러웠대요. 자기 괜찮은 거야? 안 되겠다. 어디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병원부터 가보자. 우리 자기 다쳤으면 당신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상간녀가 다쳤으면 친정엄마를 고소까지 하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곧장 상간녀를 데리고 사라져 버렸답니다. 전 친정엄마의 말을 듣는 내내 충격에 휩싸여서 도무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어이구 순진한 년. 남편이 바람 좀 피웠다고 금방 의기소침해져선 이게 다 너한테 기회야. 그런 거지 같은 새끼 떨궈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래, 그 자식 평생 눈에 가시였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려줘야지. 저희 부모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 말씀이 어제 남편이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이미 손을 다 써놨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정리했으니까 너 바로 집부터 부동산에 내놓고 애들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부모님은 저에게 빨리 집부터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러곤 애들까지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오랍니다. 바로 다음 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에 휴가계를 내고 친정에 와 있었는데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가 자식을 둘이나 낳고 산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제발 도와줘. 이럴 것까진 없잖아. 그 여자 그냥 술집에서 만난 여자야. 절대 진지한 사이 아니라고. 남편의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 미간을 구기고 있는데
그때 친정 부모님께서 나와 남편에게 나가라고 당장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니놈이 감히 당장 안 꺼져? 장인어른, 저 이대로 못 돌아가요. 직장도 모자라서 저희 부모님까지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남편은 벌떡 일어나 친정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꼴값 떨고 있네. 내 딸한테 상처 줬을 땐 이런 생각까지 안 했나 보지? 우리 할 일 끝났으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당장 꺼져. 장모님, 그날은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제만 해도 저와 이혼을 하니 많이 난리를 친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부모님이지만 정말 대단하세요. 알고 보니 어제 친정엄마께서 전화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작은 전셋집에 살고 계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께서 혀를 끌끌 차시며 그 나이까지 도대체 어떻게 살면 그 시골 촌구석에 집도 하나 없냐고 하셨습니다. 남편 형제가 5이에요. 아들만 5인 집에 남편이 막내죠. 그러다 보니 다른 형제들 장가갈 때마다 땅도 팔고 집도 팔아서 남은 게 없었어요. 남편이 결혼할 땐 결혼 반지 하나 사주실 형편이 안 됐죠. 친정 부모님이 말은 쌀쌀맞게 하셔도 정은 있으세요. 시부모님이 어렵게 사신다는 얘기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는지 얼마 뒤에 두 분이 사시는 동네에 집과 땅을 사주셨어요. 대신 제 이름으로요. 시부모님은 그동안 그 집에 사시면서 소일거리로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가만 보면 남편은 참 멍청해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어서 그 일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나 봐요. 시부모님 집이며 본인 차며 심지어 직장까지 다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 일인데 워낙 뭐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이 실수를 했을 때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 생각을 못했나 봐요. 현재 다니는 직장도 남편이 자존심 상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친정 아빠 친구분 회사예요. 일을 좀 더 배웠으면 해서 아빠가 힘써서 넣어준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죠. 남편은 하루아침에 직장, 집, 자동차, 아이들까지 모두 다 잃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결혼하고 이뤄낸 것들 중에 남편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남편의 가소로운 행동에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친정 부모님께 용서해달라고 애원한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러곤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내려쳤습니다. 넌 이런 상황에서도 집이나 차 같은 것만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 매달려서 애원하고 있는 거야. 그치? 정작 네가 사과해야 하는 사람은 나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전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제게 다가와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요. 전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지난 15년 동안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싸고 돌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전 이혼 소송 중이에요. 남편은 매일같이 저와 아이들을 찾아와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나 친정 부모님이 전혀 받아주질 않으니 딸과 아들에게 연락해보고 싶다. 엄마에게 잘 얘기해달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애들 핸드폰도 다 번호까지 바꿔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제가 싫다고 해서 천류까지 끊어버릴 순 없으니 참고 있죠. 하지만 이번 공판 때도 남편이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면 저도 더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식이고 뭐고 남편의 그 재수없는 낯장만 안 볼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시댁 집만이라도 돌려주면 이혼해주겠다고 합니다. 전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그냥 예정을 생각해 집만 옜다 던져주고 이혼할까 싶다가도 남편이 한 짓을 생각하면 집이고 뭐고 끝까지 싸우고 싶어요. 친정 부모님도 우리야 손해볼 거 없으니 버틸 때까지 버티라고 하는데 전 슬슬 지쳐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편이라는 인간에서 벗어나서 훌훌 털어버리고 아이들과 행복만 생각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더럽고 치사하다고 해도 집 하나 주고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런 인간에게 10원 한 푼 아까우니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저도 힘내서 살아볼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저의 인생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